2026년 6월 24일 저녁, 베네수엘라 북부 하늘 아래 39초 사이 세상이 두 번 흔들렸습니다. 규모 7.2, 그리고 39초 뒤 규모 7.5. 지질학자들이 이중 지진이라고 부르는 이 연쇄 충격은 진원 깊이가 각각 20km와 10km에 불과했습니다. 깊이가 얇을수록 지진 에너지는 고스란히 지표로 전달됩니다. 수도 카라카스와 항구 도시 라과이라를 포함한 인구 밀집 지역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수천 채가 한꺼번에. 확인된 사망자가 빠르게 늘었고 7만 명 이상이 실종자로 접수됐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콘크리트 더미 아래 매몰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생존자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 72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맨손으로 콘크리트를 치웠습니다. 망치와 삽이 전부였습니다. 카라카스에서 17세 소년을 구조한 주민 마이켈 링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맨손으로 해야 했다. 잔해 아래에서 들려오는 비명을 듣고 정신없이 콘크리트를 치웠다. 라과이라의 주민 카를로스 보르에스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굴착기 한 대 없이 콘크리트 더미를 손으로 치우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재난 현장 곳곳에서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가보다 이웃이 먼저 사람을 구하고 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을 겁니다. 왜 굴착기가 없는 걸까? 왜 구조대가 없는 걸까? 왜 국가가 없는 걸까? 그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시계를 훨씬 더 뒤로 돌려야 합니다. 한때 이 나라는 남미 최대의 부국이었습니다. 석유로 넘쳐났고 카라카스는 남미의 파리로 불렸습니다. 그 나라가 어쩌다 굴착기 한 대 없는 지경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원의 저주, 포퓰리즘의 함정, 그리고 무너진 국가가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네수엘라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숫자부터 봐야 합니다. 3,030억 배럴. 2025년 기준 베네수엘라 공식 확인 석유 매장량입니다. 전 세계 총 매장량의 약 17%, 사우디아라비아의 2,670억 배럴을 제치고 세계 1위입니다. 발밑에 석유가 이렇게 묻혀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베네수엘라 말고는 없습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는 대부분 오리노코 벨트에 매장된 초중진류로 출비용이 비싸고 특수 정제 시설이 필요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경제적으로 개발 가능한 매장량은 공식 수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엄청난 양이 땅속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자원이 오히려 베네수엘라를 망가뜨리는 씨앗이 됐다는 겁니다. 20세기 초 베네수엘라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면서 외국 석유 회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929년에 이미 베네수엘라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산유국이 되었고 석유 수출로 막대한 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간 생산량은 꾸준히 늘어 1970년에는 하루에 약 375만 배럴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당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에 이어 세계 4위의 산유국이었습니다. 이 시기 카라카스는 정말로 화려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고속도로가 뚫리고 중산층이 형성됐습니다. 남미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번영 뒤에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네덜란드병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특정 자원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다른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기업들은 힘들게 공장을 돌리는 것보다 석유 관련 사업에 붙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결과적으로 제조업, 농업 등 다른 산업이 고사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딱 이 교과서 케이스였습니다. 석유 수출이 전체 수출의 80에서 90%, 정부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석유 말고는 내세울 산업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식료품조차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구조는 유가가 높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유가가 떨어지는 순간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1980년대 그 순간이 왔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베네수엘라 재정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정부 지출을 줄이고 긴축에 들어갔고 그동안 석유 호황의 혜택을 당연하게 여기던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에는 카라카스에서 대규모 민중봉기인 카라카소가 일어났습니다. 공식 집계로만 수백 명이 사망한 이 사건은 베네수엘라 정치사의 결정적 분기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1992년 공수부대 중령이었던 우고 차베스가 쿠데타를 시도합니다. 실패로 끝났지만 이 쿠데타는 오히려 차베스를 전국적 유명 인사로 만들었습니다. TV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쿠데타를 주도했다고 밝힌 차베스는 부패한 기득권에 맞선 저항의 상징이 됐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차베스는 정치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1998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10달러대까지 폭락해 있었습니다. 재정은 바닥났고 빈곤층은 늘어났고 기존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차베스의 메시지는 이 땅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석유는 국민의 것이고 그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베스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차베스에게는 해군이 찾아왔습니다. 집권 직후 국제유가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폭발적인 에너지 수요, 이라크 전쟁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리며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2008년에는 배럴당 140달러를 넘었습니다. 차베스는 이 오일머니를 마음껏 썼습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식료품 보조금, 주거지원,
미시오네스라고 불리는 대규모 사회 프로그램들이 전국에 펼쳐졌습니다. 문맹 퇴치 프로그램이 운영됐고 빈민가에 의사가 파견됐습니다. 이 시기 실제로 빈곤율이 하락했고 영아 사망률이 줄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베스는 인기가 높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과 빈민층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선거에서 거듭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지 지출을 재원은 오직 하나, 석유였습니다. 그리고 차베스는 더 나아갔습니다.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석유회사 PDVS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멘트, 철강, 전기, 통신, 농지까지 차례로 국유화했습니다. 차베스는 이를 볼리바르 혁명의 완성이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유화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국유화된 기업들을 제대로 운영할 역량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PDVSA에서 벌어진 일이 그 전형입니다. 2002년 말부터 2003년 초까지 PDVSA의 직원들이 대규모 파업을 벌였습니다. 차베스 정부에 반대하는 파업이었습니다. 차베스는 파업 참가자 18,000명을 전원 해고했습니다. 이 18,000명 중에는 수십 년 경력의 엔지니어, 기술학자, 기술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회사의 기술적 핵심이 사라진 겁니다. 그 자리는 정치적 충성파들로 채워졌습니다. 석유를 뽑는 기술보다 차베스에 대한 충성심이 더 중요한 자리가 된 겁니다. PDVSA는 효율적인 에너지 기업이 아니라 정권의 금고이자 복지 재원 조달 창구로 변해갔습니다. 결과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차베스 집권 직전인 1998년 하루 340만 배럴이었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 산업 국유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베스 정부가 국내 시멘트 회사들을 국유화한 후 생산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만성적인 시멘트 부족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훗날 지진 참사로 이어지는 건 인과관계의 첫 고리입니다. 또 하나의 치명적 장치가 도입됐습니다. 환율 통제와 가격 통제입니다. 정부는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이중 환율 시스템을 운용했습니다. 기업들이 원자재를 수입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식료품 등 필수재 가격을 법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 원가보다 판매가가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기업들은 생산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높은 동안은 이 문제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석유를 팔아서 부족한 것들을 수입으로 채울 수 있었으니까요. 파티는 유가가 높은 한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파티에는 반드시 끝이 옵니다. 2013년 우고 차베스가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14년간 집권하며 베네수엘라를 통째로 바꿔놓은 인물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후계자 니콜라스 마두로가 대통령직을 이어받았습니다. 마두로는 차베스가 아니었습니다. 카리스마도 정치적 능력도 차베스에 비할 바가 못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차베스가 남겨준 거대한 구조적 문제들이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석유 의존 경제, 국유화된 비효율 기업들, 왜곡된 환율 시스템, 비대해진 복지 지출, 그리고 2014년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국제 유가가 폭락한 겁니다. 2014년 중반부터 유가는 급락하기 시작해서 불과 1년 반 만에 배럴당 100달러에서 3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베네수엘라 재정은 즉각 붕괴했습니다. 수출의 90% 이상이 석유였으니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는지는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 시점에서 긴축재정, 구조개혁, 국제기구 지원 요청 같은 조치를 했을 겁니다. 고통스럽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두로 정부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서 재정을 메운 겁니다. 결과는 인류 경제사에 기록될 수준의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공식 발표 기준으로 2018년 인플레이션은 13만 60%였습니다. 13만 %입니다. IMF 추산으로는 약 93만 %에 달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2017년 말 카라카스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이 2,300 볼리바르였습니다. 1년 뒤 같은 커피가 200만 볼리바르였습니다. 가격표를 붙이는 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물건값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었으니까요. 일부 상점에서는 직원에게 지금 얼마냐고 물어봐야만 가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월급을 받아도 며칠 뒤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월급날 바로 슈퍼마켓으로 달려가서 살 수 있는 것을 다 사야 했습니다. 하루만 미뤄도 가격이 달라지니까요. 볼리바르 화폐는 사실상 종이 쪼가리가 됐습니다. 달러, 콜롬비아 페소, 심지어 물물 교환이 실제 거래 수단이 됐습니다. 정부가 그토록 싫어했던 미국 달러가 자국 화폐를 대체한 아이러니였습니다. 경제 붕괴는 눈에 보이는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마트 매대가 텅 비었습니다. 밀가루, 식용유, 쌀 같은 기초 식료품을 구하려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마저도 없으면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습니다. 쓰레기통 앞에 줄이 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병원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항생제가 없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술 도구를 소독할 알코올이 없었습니다. 신세관 집중치료실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베네수엘라 병원에서 찍힌 사진들은 전쟁터의 야전병원을 연상케 했습니다. 영양실조 아동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필수 없어진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베네수엘라인들의 대규모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수십만 명이었다가 해가 갈수록 수가 불어났습니다. 2026년 6월 현재 UNHCR 집계 기준으로 베네수엘라를 떠난 사람은
760만에서 800만 명에 달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탈출 사태입니다. 시리아 난민 사태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콜롬비아에 약 280만 명, 페루, 칠레, 에콰도르, 브라질에 수십만 명씩 걸어서 국경을 넘고 험한 산길을 넘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파나마의 다리엔 갭이라는 정글 루트를 목숨 걸고 통과하는 베네수엘라인 수도 해마다 늘었습니다. 이 엑소더스의 규모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떠난 사람들이 누구였냐는 겁니다. 의사가 떠났습니다. 엔지니어가 떠났습니다. 교사가 떠났습니다. 숙련 노동자들이 떠났습니다. 2017년 이후 베네수엘라를 떠난 교사만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의사의 절반 이상이 국외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한 인구 유출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본 자체가 빠져나간 겁니다. 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없습니다. 석유 시설을 관리할 엔지니어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가 없습니다. 하수도를 고칠 기술자가 없습니다. 나라의 기본적인 기능이 하나둘 멈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자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변기가 끊기면 양초를 준비했습니다. 수돗물이 안 나오면 물을 사거나 받아뒀습니다. 치안이 무너지자 범죄율이 치솟았습니다. 살인 발생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국민의 65%가 식수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70%가 공공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홍역, 디프테리아, 말라리아 같이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사라진 질병들이 다시 창궐했습니다.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026년 지진이 찾아왔을 때 베네수엘라의 실제 상태였습니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26년 6월 24일에 그 지진으로 규모 7.2, 7.5, 분명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의 규모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진은 전 세계 어디에나 옵니다. 일본도, 칠레도, 뉴질랜드도 대형 지진을 겪습니다. 그런데 같은 규모의 지진이 어느 나라를 강타하느냐에 따라 사망자 수는 10배, 100배씩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지진의 세기가 아닙니다. 건물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구조대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마디로 국가가 평소에 얼마나 제 역할을 했느냐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지진이 오기 훨씬 전부터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리, 시멘트 국유화입니다. 차베스 정부가 시멘트 산업을 국유화한 이후 생산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국유화였습니다. 만성적인 시멘트 부족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고리, 경제 붕괴와 건축자재 수입 단절입니다. 환율 통제와 외환 부족으로 인해 건축자재 수입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철근, 시멘트, 건축 부자재가 만성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새 건물을 지을 수도 없었지만 기존 건물을 보수하거나 내진 성능을 보강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고리, 노후 건물의 방치입니다. 베네수엘라에는 내진 설계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무너지면서 이 규정들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철근이 부족하니 적게 넣었습니다. 시멘트 품질이 나빠졌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균열은 방치됐습니다. 내진 보강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런 상태로 건물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24일 힘없이 세워진 건물들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네 번째 고리, 구조 역량의 부재입니다. 건물이 무너진 다음에도 문제였습니다. 전문 구조대가 없었습니다. 굴착기가 없었습니다. 통신 인프라도 지진으로 끊겼는데 백업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붕괴된 건물 중에 병원 8곳이 포함됐습니다. 부상자들을 치료할 병원마저 무너진 겁니다. 구조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웃에게 의지했습니다. 이웃이 맨손으로, 삽으로, 망치로 콘크리트를 걷어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를 떠올렸겠지만 사실 그것은 인재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패턴을 우리는 역사에서 한번 봤습니다. 2010년 IT 대지진입니다. 규모 7.0, 베네수엘라의 이번 지진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IT 정부 공식 발표 기준으로 최대 31만 6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독립 추산치도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IT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건축 규정이 거의 없었거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병원과 정부 청사를 포함한 인프라가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국가의 대응 역량이 없었습니다. 자연재해는 평등하게 오지 않습니다. 무너진 국가 위에 지진이 오면 그 피해는 지진 규모를 훨씬 초과합니다.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 1970년대의 화려한 번영, 그리고 그 이후 30년간의 추락. 추락의 경로는 단순했습니다. 석유 외에 아무것도 키우지 않았습니다. 유가가 오를 때 번 돈으로 복지를 퍼부었습니다. 산업을 국유화했고 운영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자 화폐를 찍어냈습니다. 화폐가 종이 쪼가리가 됐습니다. 의사와 엔지니어들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건물은 방치됐고 병원은 비었고 구조대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지진이 왔을 때 굴착기 한 대가 없었습니다. 재난 앞에 국가가 없으면 이웃이 맨손으로 콘크리트를 쳐야 합니다. 그게 베네수엘라가 보여준 각자 도생의 현장입니다. 이 이야기를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단순히 복지를 너무 많이 줘서가 아닙니다. 복지를 지속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만들지 않고 눈앞의 지지율을 위해 미래를 담보 잡은 데 있습니다. 인프라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전문 인력을 정치 논리로 내쫓았습니다. 숫자를 거짓으로 발표하고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국가 시스템은 한 번 무너지면 복구에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 재난이 오면 감당할 수 있는 피해가 감당할 수 없는 피해로 변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선택들이 자연재해를 인재로 바꿨습니다. 지진은 자연이 보냈지만 그 참사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